자, 활과 화살과 화살초근이처럼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는 뭐 너무나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너무나 늘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문자를 만드는 소재 중에서 정말 유용한 존재입니다. 자, 문자라고 하는 것에 그 대전제가 전달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전달하는 데 있다. 자, 따라서 뜻을 전달하기가 용이하려면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나무가 그런 것에 속하잖아요. 나무. 뭐 두 번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이런 글자들은 뭔가 상징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이해가 하기가 쉽고. 자, 어쨌든 나무를 이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늘 대하는 나무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땅 위로 이렇게 가지를 뻗고, 땅 아래에서는 뿌리를 뻗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땅을 표시해서 위로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 땅 속으로 뻗어나가는. 저렇게 두 가지 나무 목과 관련해서는 옛글자가 두 가지가 있다. 저 글자들이 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나무를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알아낼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저기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목이라고 합니다. 목.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무를 왜 목이라고 하지? 왜 목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나무를 이렇게 표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한자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왜 목이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요게 이제 숫자입니다. 수. 우리가 가로수라고 할 때 숫자. 이 숫자를 만드는데, 이 나무목을 가져다가 또 우측에다가 이런 복잡한 기호들을 더해가지고 또 역시 나무를 나타내요. 나무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데 왜 이 글자를 또 만들죠? 더군다나 목자를 가져다가. 저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어떤 나무가 또 하나가 있구나. 뭔가 저 나무와 구분해야 될 다른 나무가 또 하나가 있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필요. 이 나무와 다른 요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우측에 있는 요거예요. 자, 이것을 더하려다 보니까 이 나무 목으로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가를 또 바꿉니다. 이 내용을 더 붙여가지고 음가를 바꿉니다. 어떻게? 수라고. 자, 나무와 관련해서는 나무 목이 있고 나무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나무는 목으로 표시했으면 나무 그거 갖다가 쓰면 되지. 왜 숫자를 또 만들지? 이 나무로는 충족할 수 없는 나무에 또 다른 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는 음가를 다르게 붙여요. 따라서 이 음가 속에 목이라고 하는 음가 위에 이 나무는 수라고 부름으로써 우측에 이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한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 그 필요를 이 숫자가 말해줘요. 수라고 하는 음가가.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음가가 뭔지를 알면 이 나무는 왜 목이고 이 나무는 왜 수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한자는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하면 그 한자들 사이에 정말 많은 관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들만 잘 찾아내면 한자들을 그룹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한자들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나무를 목이라고 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목을 했습니다. 목은 연결이다. 그러니까 뭔가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기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나무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걸 지금 말하려고 할 때, 상징으로 이용할 때 그 상징 의미를 연결의 의미로 볼 때는 이놈을 쓰고 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 자, 이 우측에 있는 이 모양은 모양이 복잡하지만 저 모양은 뭘 말하냐면 제사를 뜻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나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나무. 그 나무는 수다. 그런데 수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수라고 하는데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게 수라는 우리말의 뜻이에요. 숨겨진 뜻. 그러면 제사를 위해서 세운 나무, 그 나무를 타고 뭔가가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옛날에 이제 제사를 우리가 알면 쉬운데, 옛날에는 이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교회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나무를 하나 세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나무 하나를 세우면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타고 하늘에 있는 영혼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세운 나무, 그 나무를 타고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내려온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모양을 복잡하게 만들고 수라고 음가를 붙였다. 자, 저 나무에서부터 이제 또 이런 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한자들이죠. 금본본, 안일비, 안일미, 끝말, 가를지, 가지지, 가죽피.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 글자들을 볼 때에 나무와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본본은 이게 나무 목자 밑에 뿌리 부분에다가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무의 뿌리를 강조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뿌리가 근본이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면 무성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든 다음에 겨울에는 가지들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죽은 듯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어때요? 그 죽은 메마른 가지에서 또 싹이 나고 나오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근본이어서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저 나무는 해마다 살아나요. 그런 관계에서 나무는 뿌리가 근본이다. 그 다음에 안일비자는 이 위로, 자, 이 나무 목자는 이렇게 위로 땅 위로 솟아 올라야 되는데 이 안일불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땅 위로 솟아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일비는 이제 이렇게, 아니, 불자입니다, 불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안일, 부자. 자, 이 말은 아직 나무가 땅 위로 싹을 내지를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싹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자 만든 분들에게는 완전 부정이 없어요. 아직 땅 위로 싹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놈은 언젠가는 땅 위로 싹을 낼 거야. 그래서 이 글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땅 위로 싹을 낼 거다 라는 의미에서의 안이불입니다. 그 안이불 할 때 불이 그 뿌리를 나타내요. 뿌리만 있다. 아직 위로 싹은 내지 않고 뿌리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나무에서 위에 가지가 이렇게 났어요. 가지가 났는데 아직 가지들이 다 완전히 성숙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아이고 아니다. 완전 부정.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한자를 만든 분들 이분들의 가치관에서는 완전 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바탕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이게 언젠가는 이것이 다 성숙할 거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끝말은 이렇게 이제 그 윗부분을 크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완전히 자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에 이르렀다.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가를지. 이게 이제 손입니다. 손. 손에서 요건 이제 싹. 저건 무슨 뜻이냐면 싹이 난 가지는 세 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손을 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손이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머리, 손. 나무에서도 저 손이 들어있다.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나무의 세 번째면 뭐겠어요? 뿌리, 줄기, 가지. 세 번째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가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죽피입니다. 가죽피는 이 글자가 이제 저렇게 뭔가 모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저런 글자들의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계통을 알면은 쉽습니다. 이 가죽피는 가를 지에다가 여기다 요거 하나만 더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빛을 별. 빛을 별은 어디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더 나아갔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한 차원 더 나가면은 그것이 가죽이에요. 뿌리, 줄기, 가지. 가지 다음에 가죽. 그런 그 나무의 계통상 흐름에서 볼 때에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 가죽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그 하나의 글자에서 만들어진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나무 목자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큰 통나무가 있어요. 통나무를 가운데 절반을 딱 자르면 양쪽 면이 나타나죠. 그 좌측면, 우측면입니다. 그래서 두 조각이라고 그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 두 글자는 이제 이렇게 그 통나무를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평평한 면 때문에 이제 이런 뭔가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만들거나 면을 활용하거나 그런 이제 그 의미로 이걸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저 글자들은 불완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불완전. 불완전한 것들은 어때요? 언제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될 나뉘어진 불완전한 것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소정자를 할 때에 이 두 개의 나눠진 것 위에 눈목자가 들어가면 소정자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랫부분을 제가 설명을 이제 자세히 안 했는데, 바로 무슨 뜻이냐면, 솥에 들어가는 곡식들이 전부 곡식들은 낱개잖아요. 낱. 이것을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붓고 불을 가열을 하면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늘어붙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기다가 눈목자를 붙이면 솥정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전에 했던 싹철자입니다. 나무와 관련해서 싹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클빛자를 하나 넣었는데요. 저런 글자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불자 밑에 한이를 그으면 어떻게 크다라는 뜻이 되냐. 설명하기 어렵죠. 이 아니 불자를 여기서는 불로 봐야 됩니다. 음가 불.
그리고 불은 해를 상징을 해요. 하늘에 올라가면 해, 땅에 내려오면 불. 그래서 동서양의 신화들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훔쳐오는 막 그런 신화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은 해와 불의 관계를, 그 상징을 표현하는 이제 신화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그 해를 말합니다. 해. 이게 불자가 해를 뜻해요. 이건 땅이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땅 위로 해가 딱 떠올랐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크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글자가 소우자입니다. 소우자는 초기에는 소머리를 직접 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우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꾸 소의 모습을 갖다가 대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소우자니까, 소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실제로 소 머리를 쓴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글자의 의미로 보면 이 소우자는 나무 목자에서 이 아래에 뿌리만 뺀 모양이에요. 자, 뿌리를 제했다, 없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위만 보겠다 이런 뜻이죠. 위만 보겠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지금 이 소우자 요게 만들어지는데 소우자를 나무의 윗부분만 가지고 만들었다. 근데 나무의 윗부분, 나무의 가지. 나무의 가지는 어디를 향하죠?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소우라고 하는 이 글자는 하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늘만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가 하늘과 관계에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놈을 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를 왜 우라고 할까? 소를 왜 우라고 하지? 우리말의 우는 위, 하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는 저 하늘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윗부분,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하늘 향해 뻗은 가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뿔을 뻗었으니까 이놈은 하늘의 정보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는 하늘과 관계에 있다. 하늘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소를 우라고 합니다. 자, 나무목의 윗부분과 소자가 같다. 이 글자의 기호는 나무의 윗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이 소자가 나오면 그것의 짝으로서의 또 말오자. 우와 우가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소는 하늘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말은 하늘에 상대되는 땅에 속한 짐승.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어느 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소라고 하는 짐승과 말이라고 하는 짐승을 봤더니 이 두 짐승은 그 모습이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한데 유별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뿔이 있는 소와 뿔이 없는 말. 이것이 이제 이 짐승들이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는 뿔이 있어서 뿔이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이놈은 하늘에 속한 짐승. 자, 이놈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뿔이 없는 말은 그거의 상대니까. 그게 상대니까 말이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오는 우의 상대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말과 소는 짝으로 되어 있고 이름을 붙일 때도 두 짐승을 짝의 관계에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소와 관련해서 이런 하늘과의 관계,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는 하늘의 상징,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 이런 한자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건건. 물건에도 소우자가 들어가죠. 소우자가 물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글자를 보면은 소자 밑에 여기 말물자가 있습니다. 이 말물자는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모양. 그러니까 우리말에 물이나 물건인이라고 할 때의 그 물이나 같아요. 같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 소자가 들어있죠. 저때 소자는 뭘 말하냐면 사물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이 글자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치 이런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물건이 있다. 이건 나름의 이제 이치가 있는 거죠. 뭐 만드는 이치, 쓰는 이치, 작동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건에도 또 소가 들어있네요. 자, 사건하고 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도저히 이 속에서 뭔 관계를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건 속에 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소라는 짐승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물의 이치, 하늘의 어떤 뜻, 그런 걸 나타내요. 따라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라는 건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그 이치가 있다. 그 소자는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수커특은, 자, 여러분 보시면 소변에 절사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수커특은 천제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길러진 그 소를 말해요. 하늘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소를 바치잖아요. 왜 하늘 제사에 소를 바치겠어요? 소라는 놈이 하늘에 속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걸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드리냐, 어디서? 절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절에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절에서 어떻게 소를 잡아서 하늘 제사를 지내죠? 이제 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이 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쨌든 특별하다고 할 때 저 특은 천제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길러진 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풀해. 자, 이 글자 소자가 우측 밑에 있고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글자를 가지고 소를 뿔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 설명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를 뿔을 자르고 그 뼈를 발라낸다 해서 거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이 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칼을 대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분별한다. 분별해서 뭘 찾아내?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는 것을 풀이한다라고 할 때 해로 쓰는 거예요. 왜 해겠어요? 이것을 분별을 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 그것을 찾아낸다라는 뜻에서 이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 이 공부가 뭔가 수준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풀이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모양 보이는 대로만 소우자가 있고 뿔각자가 있고 칼두자가 있으니까 세 개를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소를 뿔을 잘라내고 소를 분해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풀이하는 것처럼. 하여간 이런 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정말 글자 풀이가 엉망이 됩니다. 그 상징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잘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닥 맥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그 소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나무목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고, 나무목은 하늘과의 나무목 중에서도 소우자는 위 하늘을 향한 윗부분만을 가져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글자들도 그런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물자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 한번 볼까요? 벼. 이 모양은 그냥 벼의 한 포기 모양입니다. 벼 한 포기.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변해오는 거죠. 비교적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벼 곡식이 익어가지고 머리를 숙인 이렇게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벼는 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데, 저 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다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벼를 왜 화라고 했을까? 저 화라고 한 부분을 찾아내야 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다른 글자들을 만들 때 벼를 사용하는, 그때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뭐 저 글자 하나만 안다면은 이 모양만 떠올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벼를 왜 화라고 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글자들을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벼화라고만 하나 외우면 그 글자 하나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글자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벼를 왜 화라고 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맞길 위자. 맞길 위자는 벼화가 위에 있고 여자 여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벼하고 여자 맡긴다. 어떤 관계가 있죠? 알 수가 없어.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 벼를 화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화는 초성이 히읗이에요. 그래서 벼는 뭔가 하늘과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벼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벼는 뭐가 기릅니까? 벼가 자라는데 절대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조량. 벼가 자라는데 해를 얼만큼 받았느냐. 그 해를 받은 양이 부족하면 벼가 결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골 농촌에서는 모내기철만 되면은 막 거의 마을이 전쟁하듯 살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논에 그 벼가 일조량을 채우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조량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 감정들이 아주 격해지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벼는 해가 기릅니다. 해가 기르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그 벼에다가 부여를 할 수 있냐면 벼는 해의 자식. 해가 기르니까 부모가 자식 기르듯 해가 벼를 기릅니다. 그래서 벼화자에는 어떤 상징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식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식. 해가 기르는 해의 자식.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벼를 화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 화 속에는 다음 세대가 숨겨져 있다.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맞길 위. 맞길 위에 아래쪽에 있는 이 여자는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뭔가 맡긴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어떤 권위를 이 벼화자는 위에 해가 있고 해가 벼에게 해와 그 부자 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다음 세대. 그렇기 때문에 저 벼화자 속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벼화자를 써서 중심을 이렇게 딱 넣으면서 맡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에게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자식에게 내가 뭔가 권리를 넘겨주는 걸 말해요. 중심이 다음 세대로, 다음 차원으로 중심이 넘어갔다. 내가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맡기는 것은 항상 위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맡기는 것을 위라고 해요. 위가 준다. 위에서 맡긴다. 그 다음에 뭐 끝게. 이것은 이제 뭐 농사철을 생각해도 돼요. 벼농사. 벼농사를 지어서 자식이, 씨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농사는 추수를 하면은 농사는 이제 끝이잖아요. 그게 저 개자는 이제 그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화라자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옛 글자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 글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방패와 무기를 들고 자기 영토를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벼화자를 갖다가 써서 이렇게 화자를 쓰는데, 원래 이 화자는 무기를 들고 자기 영토를 지킨다. 이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사롭다. 자, 우리가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우리의 인식에서는 뭐냐면 나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이런 뜻인데, 이 지금 벼화자가 들어있잖아요. 이 벼화자 속에는 뭐를 항상 전제해야 된다고 했냐면 부자관계. 벼가 있으면 해 아버지, 벼 아들. 그래서 이 사사롭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풀어야 돼요. 사사롭다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나만, 하늘을 우리가 이제 개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신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독.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한다. 자, 어디서 그런 철학이 나오냐면, 그런 생각이 나오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하늘과 나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하늘이 여기서 지금 딱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하늘이 아니라 각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 딱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글자는 뭘 말하냐면 하늘이 지금 내 앞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생각과는 매우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글자는, 이제 이런 글자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철학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철학을 갖추어 갈 때에 이제 도움을 주는 글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나 혼자 아닙니다. 하늘과 함께입니다. 하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내가 지금 언제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과정. 뭐뭐 해가는 과정. 과정을 나타내는데 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또 북두칠성을 썼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해로부터 벼에게, 해로부터 북두칠성에게. 자, 우리가 뭔가 하루라고 하는 기간이 진행이 될 때에 해의 구간, 별의 구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의 구간, 별의 구간. 그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할 때에 지금 이분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과정은 하루가 마치려면 해의 기간이 있고 별의 구간이 있다. 요것을 과정이라고 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을병자, 잡을병. 자, 이 글자는 벼화자 안에 손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벼 한 포기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벼 한 포기 잡았으니까 잡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병이라고 불러요. 병. 여러분 병이 무슨 말이죠? 병? 자, 뭐 빈병도 있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이라고 부르죠. 병은 무슨 뜻이냐면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벼 한 포기를 잡아서는 불완전하다. 자, 벼 한 포기를 잡아서 왜 불완전할까요? 우리가 그 완전하다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완전합니다. 하늘만이. 그래서 하늘 하나됨 이게 완전인데 둘로 나누어졌으면은 이게 불완전입니다. 그래서 둘로 된 것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합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셋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셋으로 된 것이 각각이면 또 불완전해요. 그래서 셋으로 된 것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또 셋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벼 한 포기를 잡았어요.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이다.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에 온 것 하나를 붙잡았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자, 그것은 이제 이 글자를 보면 더 좀 분명해집니다. 이 글자는 그러니까 잡을 병자는 벼를 한 포기 잡은 거고 겸할 겸자는 벼를 두 포기 잡은 거예요. 글자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이 글자를 분석을 하면은 그 벼화자 두 개의 가운데에 손이 하나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벼 두 포기를 잡았다. 우리가 이제 겸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겸했다라고 쓰죠. 겸하다. 그러면 뭐냐면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 이쪽 일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겸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벼를 한 포기 잡을 때 잡았다. 벼를 두 포기 잡을 때 겸했다. 이제 이렇게 그 벼를 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벼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대표적인 한자. 그 한자가 바로 우리가 1년, 2년 할 때 연자입니다. 해년자. 저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벼를 가지고 해를 나타내냐면 이제 농경과 관계가 있어요. 농경. 자, 우리가 보통 농사를 보면 벼농사는 우리 그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농사를 한 번 지면 그게 한 해예요. 따라서 이 글자를 가지고 이게 이제 벼인데 벼에다가 살짝 꼬리를 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년이라고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저 벼를 가지고 해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일모작을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벼농사를 한 번 지면은 한 해가 끝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부터 이 1년을 나타낼 때에 이제 이렇게 한자들을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할 때 이 연은 주나라 때 요 연을 써요. 우리가 하은주 그러죠. 하상주, 하은주. 주나라 때 연을 쓰고 상나라 때 사를 써요. 그리고 하나라 때는 세를 쓰고 그리고 요임금일 때는 제를 쓰고 그리고 이 앞에 요임금보다 더 앞에 썼던 그때에 이제 그 주인공들이 썼던 연은 사를 썼어요. 이보다 앞에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상나라는 우리 민족의 나라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해요. 말하곤 하는데 그 저기 1년을 나타내는 어떤 그 1년을 나타내는 이 한자를 상나라가 이렇게 썼는데 이 요임금보다 앞서서 이 상을 우리 선조들이 문자를 만든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썼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역시 우리 민족의 뿌리와 바로 닿아 있다. 이게 하나라와 주나라는 우리 민족의 직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나라, 상나라는 우리 지켜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해를 나타내는 그 한자에는 저렇게 뭐 지금 나타난 대로 한 5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나누어 쓸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연어로 쓰고 있는 것은 주나라의 전통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나무 목자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가지에 난 싹만 가지고 만드는 한자입니다. 싹철, 가지에 싹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싹철을 쓰고, 지금 우리가 풀초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싹철자를 2개를 해서 풀로 씁니다. 이게 싹이 여러 개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풀회 또는 꽃회, 우리 그 화훼 농장 할 때 화훼, 회자를 쓰잖아요. 그것은 이 풀초자를, 싹철자를 3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지만 이 모양은 저 싹철자를 3개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4개를 써서 풀, 우거질, 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저것은 뭐 그냥 그 어떤 싹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싹이 하나일 때 싹철, 2개일 때 풀초, 3개일 때 꽃회, 풀회, 그 다음에 4개이면 막 풀이 막 우거진 걸 나타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초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줄여서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지금 한자에서는 저렇게 이제 또 별도로 저렇게 요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몇몇 한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자에는 상징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찾아내지 않으면 한자 속에 놓여있는, 한자들 사이에 놓여있는 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어떤 한자들은 도저히 알기 어려운 그런 그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한글처럼 쓰기 위해서는 한자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을 읽어내야 되고, 상징을 읽어낸 다음에는 그 속에 놓여있는 그 상징 의미들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자를 조금 편하게 이렇게 쓸 때까지 저희의 한자 이 학습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